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의 김하선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이죠. 기본이론 수업 시간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익혀두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면요. 소질한 용적률, 건폐율 등의 공법상 규제로 인하여 건축하지 못하고 비어있는 토지다. 벌써 가장 특징적인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비어있는 땅이다. 자, 비어있다는 말을 한자로 말하면 빌공자 땅지를 붙여주니까 이건 공지지 소지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번은 틀렸는데요. 우리가 보통 공지를 얘기할 때 건축하지 못하고 비어있는 토지라고 할 때도 있고요. 건축하지 못하고 남은 자투리 땅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공지란 용적률, 건폐율 등의 공법상 규제로 인하여 하나의 필지 내에서 건축하지 못하고 비어있는 토지 또는 건축하지 못하고 남은 자투리 땅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만약에 소지가 나왔다. 소지는 다른 말로 원지라고도 하죠. 자, 소지는 다른 말로 원지라고도 하는데 소지의 뜻이 뭐죠? 대지나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 상태로서의 토지를 우리 뭐라 그럽니까? 소지 또는 원지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장이 너무 길고 복잡하게 느껴져서 외우기 어렵다 하신다면 개발되기 이전의 땅, 개발되기 이전 이 말 나오는 순간 이미 정답은 소지 또는 원지라고 보셔도 큰 지장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두 번째, 쓰레기 소각장, 매립지 또는 공원의 설치 등과 같은 토지 이용 행위는 부동산 시장에 외부 효과를 발생시킨다 그랬는데 여러분 부동산 특성 배우실 때요. 그게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더불어 자연적 특성이 보통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 자연적 특성 속에 부부 연계인 5가지 특성이 있다고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부 연계인, 우리말로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이라는 5가지 특성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때 부동성과 인접성의 공통적인 현상이 바로 외부 효과가 발생하게 되고 감정평가 시 지역 분석이 필요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동성의 뜻이 뭡니까? 부동성, 토지는 그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없다는 특성을 부동성이라고 배우신 바가 있죠. 또 그런 위치의 고정성 때문에 외부 환경의 영향을 좋든 안 좋든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관점에서 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나 현상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 하는 분들은 그냥 특성 관련했을 때 외부 효과, 지역 분석 나오면 이미 정답은 부동성 아니면 인접성으로 정해놓고 답을 구하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경우 인접성은 보기 속에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부동성이 답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부동성이 나와야 되는데 개별성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문장 역시도 틀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죠. 자, 3번 문제 볼게요. 공유수면을 매립한다, 또 간척사업한다 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공유수면을 매립한다는 건 강을 메꾼다는 뜻이고 간척사업한다는 건 바다를 메꾼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강이나 바다를 메꿈으로써 택지 면적, 건축이 가능한 땅이죠. 건축이 가능한 땅의 면적이 확대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토지의 물리적 공급의 증가에 해당한다. 근데 토지 공급이 크게 물리적 토지 공급과 경제적 토지 공급 2가지로 구분됩니다. 이때 경제적 공급이 곧 용도적 공급과 같은 의미가 되거든요. 그런데 물리적 토지 공급은 뭐냐면 바로 토지의 양이 증가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부증성 때문에 땅은 생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생산이 되지 않으니까 토지의 양이 증가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반면에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토지의 용도를 바꿔서 공급하는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자, 토지의 용도를 전환함으로써 공급하는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죠. 무슨 성 때문에?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강을 메꾸거나 바다를 메꿔서 육지 면적이, 건축이 가능한 택지 면적이 증가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토지의 양 자체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강 바닥, 바다 밑바닥 용도로 이용된 땅이 메꿔져서 육지 용도로 용도가 바뀌어진 것이지 토지의 양 자체가 증가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 공급의 증가에 해당한다. 이 말 자체가 이미 틀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3번과 관련돼서 과거 기출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는가 봤더니 잘 들어보시죠. 공유수면 매립이나 간척사업, 산지 개간 등을 통한 택지 면적의 확대는 용도의 전환을 통한 용도적 공급에 불과하므로 부증성 이론의 예외가 될 수 없다. 이것이 기출지문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4번 문제 볼게요. 토지의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 자, 땅인데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는 건 가치가 안 깎인다. 가치가 안 깎인다. 즉 감가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감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의 대상으로 선호된다. 이것은 영속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속성 배울 때 뜻이 뭐라고 배웠죠? 영속성이란 토지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파괴되거나 훼손되거나 소모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는 특성이라고 배웠던 기억이 있죠. 그래서 영속성 때문에 원칙적으로 토지는 감가상각 이론이 적용되지 않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물리적 감가는 배제가 되지만 토지에도 경제적 감가는 인정된다고 구분해서 배우셨던 기억이 있어야 됩니다. 더불어 영속성 때문에 감가가 되지 않으니까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토지는 투자의 대상으로 선호된다. 또 소유이익과 사용이익의 분리가 가능함에 따라서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게 되는 근거가 된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오게 되는 게 영속성 아니었습니까? 맞죠? 자, 5번 볼게요. 부동산은 이질적 재화로서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벌써 부동산 나올 때 이질품 나오고 일물일가 법칙 성립 안 된다. 이 말은 같지 않다는 거예요. 부동산은 상품의 품질이 같지 않다. 결국 이질품이다.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 중 개별성과 관계가 있겠죠. 제가 예전에 뭐라 했습니까? 개별이란 말을 앞뒤를 바꿔서 읽으면 별개가 된다. 그럼 너와 나는 별개다. 이 뜻은 같지 않다의 뜻이죠. 그러면 토지는 물리적 측면, 즉 토지의 위치, 형태, 면적이라는 물리적 측면에서 완벽히 똑같은 동일한 토지가 존재할 수 없다는 특성이 개별성이고 그 개별성 때문에 땅은 땅마다 다르니까 이질품이 되고 이질품의 경우에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시장화된다라고 우리 배웠던 기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말은 개별성과 관계가 있는데 인접성 써놨기 때문에 틀린 지문에 해당이 되네요. 자, 6번 볼게요. 부동산은 수평 공간인 지평 공간과 공중 공간 및 지하 공간의 3차원적 입체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활동 역시도 공간 활동의 속성을 띈다. 맞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업도 공간업의 성격을 갖게 되고요. 부동산 활동 역시도 공간 활동성의 성격을 갖는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7번 수요란 소비자가 일정 기간 동안, 자, 일정 기간 나왔죠. 우리가 문장 속에 기간 이 말 나오면 플로우, 유량 개념임을 알자고 배웠던 기억이 있고요.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고자 한다. 구입하고자 한다 있기 때문에 이미 구입했다는 뜻이 아니라 앞으로 구입하려고 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사후적 개념이 아니라 사전적 개념이라고 배우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틀린 문장이죠. 자, 8번 부동산 수요는 구매 능력을 갖춘 유효 수요이어야 하는데 구매 능력, 그러니까 지불할 돈은 있으나 구매 의사, 살 마음이 없는 경우를 잠재 수요라 한다. 틀렸습니다. 왜냐? 우리가 보통 이게 있죠. 어떤 물건을 사고 싶은 마음과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비교해 볼 때 구매 의사와 구매 능력을 다 갖추고 있다면 그것은 유효 수요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살 능력이 없을 때 돈이 없는 경우는 잠재 수요가 됩니다. 잠재 수요. 그럼 이 문장이 왜 틀렸습니까? 구매 능력은 없으나 구매 의사가 있는 경우가 잠재 수요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문장은 구매 능력과 구매 의사의 위치가 바뀌어 있어요. 우리말로 바꿔볼게요. 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살 능력이 없을 때, 돈은 없을 때 잠재 수요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사고 싶기는 해요. 살 능력이 없는 거죠. 예쁘게 포장하면 구매 의사는 있으나 구매 능력이 없는 경우가 잠재 수요가 됩니다. 물론 다른 말로 예비적 수요라는 말도 쓰기도 하죠. 자, 틀렸고요. 9번 볼게요. 수요 법칙상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한다. 즉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로 바뀌니까 역의 관계, 다른 말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 까진 좋았어요. 근데 이 반비례 관계 있으니까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 곡선이 아니라 오른쪽 아래로 내려 뻗는 우하향 곡선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9번 문장도 틀린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우상향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0번 볼게요. 부동산 수요 및 공급은 일정 기간. 자, 기간 나왔잖아요. 앞에서도 있었지만 기간자가 붙으면 플로우, 유량 개념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기간이 나왔는데 유량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유량이면 스톡이 아니라 FLOW 플로우가 나오죠. 플로우. 자, 플로우가 결국은 유량에 해당되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문장 속에 기간 나오면 유량이고 시점이란 말이 나오면 절량이 나고 배우셨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유량은 영어로 FLOW 플로우라고 얘기하고 절량, 시점은 스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량이 나와야 되는데 스톡이 나왔다는 건 시점, 즉 절량을 의미하기 때문에 틀린 지문에 해당되겠죠. 스톡이 아니라 플로우 또는 유량이라는 말이 붙어야만 옳은 지문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웠던 내용 가볍게 정리한 시간 가져봤고요. 다음 주에 다시 보다 활기찬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